가족 앨범을 찾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할머니 사진이 있고 이건 증조할머니 사진입니다. 계속 넘기다가 고조할머니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고조할머니의 아들 사진이 심지어 고조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의 연도로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별이 초기 모든 계산에 따르면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대 우주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류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뒤흔든 놀라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깊은 우주로 함께 떠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의 근본에 도전한 마토셀라라는 이름의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자리를 잡으세요. 이 심오한 잠자리 강연은 여러분을 천체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통해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우리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은 밤하늘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 역설의 핵심에 뛰어들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우주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독립적인 관측을 통해 얻어졌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빅뱅의 메아리이자 아직도 전 공간에 스며 있는 우주 배경 복사 CMB 분석입니다. 플랑크와 같은 우주선은 이 복사선을 놀라운 정확도로 측정하여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138억 년이라는 나이는 일종의 근본적인 한계가 되었습니다.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된 것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인이 항상 결과에 선행해야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흔들림 없는 진리처럼 보이는 배경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HD 140-283 1309-183이라는 목록 번호로 알려진 별이 등장합니다. 감히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던진 별입니다. 자, 그럼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별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HD 140-283 별, 혹은 천문학자들이 애정을 담아 붙인 이름, 무드셀라 별입니다. 이 이름은 전설에 따르면 969년을 살았다는 성경 속 인물에게서 따왔는데요. 엄청난 장수를 상징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별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이 별은 우리에게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천칭자리에 위치하며 약 190광년 떨어져 있죠.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빛이 수십억 년을 걸려 도달하는 먼 은하들과 달리 메우두셀라는 매우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는 우리의 우주 이웃인 셈입니다. 메우두셀라는 중어성입니다. 즉, 이미 핵 속의 수소를 모두 태우고 적색 거성으로 변하기 직전에 과도기 단계에 있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화학적 조성입니다. 메두셀라는 소위 종족 I 별로 분류되는데 이는 이 별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별의 구성 성분에는 천문학자들이 금속이라고 부르는 무거운 원소들이 극히 적습니다. 이는 우주 역사의 새벽에 탄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주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채워지기 전에 빅뱅 이후 남겨진 초기 가스로부터 형성되었다는 뜻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별은 거의 우주의 나이와 맞먹으며 우주 초기의 모습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최초의 은하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수십억 개의 다른 별들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증인이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의 연구 방법은 물론 심지어 우주 자체의 나이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갖게 만든 놀라운 사실이었죠. 바로 이 별의 극단적인 오래됨과 독특한 구성 성분이 역설을 일으킨 핵심이었습니다. 이 별을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마치 과거를 들여다본 것 같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를 활보하는 살아있는 공룡을 발견한 것과 같았죠. 단순히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도대체 별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사실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별에게는 출생증명서가 있을 리 만무하고 언제 빛을 냈는지 스스로 알려줄 수도 없으니까요. 이 과정은 마치 간접적인 단서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탐정 작업과 같습니다.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별의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별도 태어나고 살고 결국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별의 수명은 무엇보다도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연료를 더 빠르게 소모하며 수명도 짧아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 무드셀라 별은 질량이 매우 작아서 그만큼 엄청나게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과학자들은 항성 진화에 대한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모델은 핵물리학, 여력학,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기반으로 별의 밝기, 온도, 크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특정 별에 관측된 특성, 예를 들어 밝기나 온도를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하여 별이 현재 생애 주기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매개 변수를 알아야 합니다. 별이 실제로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즉 실제 광도와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화학적 조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실제 광도를 알기 위해서는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우리 눈에는 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화학적 조성을 파악하려면 별에서 오는 빛, 즉 별의 스펙트럼을 매우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무드셀라 별의 역설을 풀 열쇠가 숨겨져 있던 곳은 바로 이 두 영역, 즉 거리 측정과 조성 분석에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루어진 초기 측정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무려 160억 년으로 추정되었죠. 160억 년이요. 이는 우주의 나이 자체보다도 20억 년 이상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결과였으며 우주의 나이를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항성 진화 모델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잠깐 이 별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법은 천문학 전체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모르면 천체의 실제 크기나 밝기, 그리고 나이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밤에 두 개의 가로등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흐릿합니다. 이 둘 중 실제로 더 강력한 불빛은 어느 쪽일까요? 흐릿한 가로등이 사실은 아주 멀리 있지만 매우 강력한 불빛일 수도 있고 밝은 가로등이 가까이에 있는 약한 불빛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모른다면 답을 할 수 없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차법이라고 불립니다.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을 쭉 뻗고 엄지손가락을 세운 다음 한쪽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다른 쪽 눈으로 보세요. 손가락이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두 눈 사이의 간격과 손가락이 움직인 각도를 알면 손가락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눈 대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궤도의 한 지점, 예를 들어 1월의 한 별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7월에 다시 관측하죠. 이때 가까운 별은 매우 멀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배경 별들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 아주 작은 이동 각도를 측정하면 간단한 삼각법을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차가 클수록 별은 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각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별이라 할지라도 이 시차는 일각초 지오미아오의 몇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측정의 정확도가 낮았고 이 때문에 거리 측정에 큰 오차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시 별의 광도나 나이를 계산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두셀라 별의 초기 계산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이가 책정되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시차 측정의 부정확성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수수께끼의 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별의 나이를 측정하려는 첫 시도는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160억 년이라는 역설적인 수치였습니다. 과학계는 혼란에 빠졌죠.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른 반응은 데이터 오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잘못 측정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별들에는 잘 적용되던 항성 진화 모델이 유독 이처럼 오래된 천체에는 맞지 않는 것일까? 이제 더 새롭고 정확한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인류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1990년에 궤도에 올려진 허블 망원경은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블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시차법을 포함하여 우주의 거리 척도를 정밀하게 보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워드 본드가 이끄는 천문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을 무두셀라 별, 메튜셀라 스타에 고정하고 몇 년에 걸쳐 그 위치를 아주 면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의 정밀 조준 센서를 활용하여 시차 파랄락스를 마치 보석을 다루듯 극도의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는 이 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멀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이 더 멀리 있다면 겉보기 밝기는 같더라도 실제 광도 루미노시티는 더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별이 예상보다 훨씬 밝았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이 변화가 별의 연령 계산에는 연쇄적인 영향, 즉 도미노 효과를 미쳤습니다. 항성 진화 모델에 따르면 더 밝은 별은 해결료를 더 빨리 소진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화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도 더 짧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허블이 제공한 정밀한 거리를 기반으로 새로 계산한 결과는 마침내 다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144억 6천만 년으로 젊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수치였죠. 우주의 나이와의 차이는 줄었지만 역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45억 년은 여전히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세부 사항, 즉 아주 미세한 측정 오차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거리는 측정했지만 메두셀라 별은 여전히 너무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 다음 단서는 바로 메두셀라의 화학적 조성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메우두셀라는 금속 함량이 매우 낮은 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금속이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거의 이 두 개의 가장 가벼운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심지어 우리 피 속의 철분까지 이 모든 나머지 원소들은 나중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질량이 큰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그들은 새로 생성된 이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로 풍부해진 가스에서 새로운 세대의 별들이 형성되죠. 따라서 별이 젊을수록 포함된 금속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태양은 금속이 비교적 풍부한 3세대 별입니다. 하지만 메우두셀라는 가장 오래된 별들 중 하나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바로 산소였습니다. 초기 모델들은 별의 구성 성분에서 산소와 철분의 특정 비율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더 정확한 분광 분석 결과 메우두셀라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산소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이 수수께끼를 푸는 두 번째 핵심 단서가 되었죠. 그렇다면 산소 함량이 왜 별의 나이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별 물질의 투명도와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산소의 양이 많으면 핵에서 수소 핵융합이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별이 연료를 더 절약하면서 소모하는 거죠. 천천히 연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진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효과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과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리 수정 덕분에 별이 더 젊어지는 효과를 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학적 조성 수정이 별을 더 늙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메우두셀라 별의 이야기는 진정한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과학은 한순간에 번뜩이는 영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모델을 끊임없이 보정하며 스스로의 오차를 인정하는 지난하고 고된 과정이죠. 이제 측정에서의 오차 또는 불확실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어떤 과학적 측정값도 절대적으로 정확할 수 없습니다. 항상 참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수천만 년 정도의 오차 범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의 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추정치가 160억 년이었을 때 이 수치에도 나름의 오차 범위가 있었습니다. 가령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또는 20억 년 정도였죠. 하지만 이 오차를 고려해도 별의 나이의 하한선은 여전히 우주 나이의 상한선보다 높았습니다. 이 두 범위는 서로 겹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임무는 측정을 정교화하고 이 불확실성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허블 데이터 분석은 별과의 거리에 대한 오차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분광학적 데이터는 화학적 조성 결정에서의 오차를 줄였죠. 이제 이 모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모델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워드 본드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은 이 복잡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HD1-283 별의 진화에 대한 새롭고 개선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에는 정교하게 수정된 거리, 새로운 산소 함량, 그리고 이전에는 무시했던 다른 미묘한 효과들까지 가장 최신 데이터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아마도 우리 은하수에 나중에 흡수된 외소 은하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별의 초기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또한 그들은 이런 유형의 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핵 반응 자체도 재검토했습니다. 이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밀 분석과 재계산을 거친 끝에 하워드 본드 팀은 2013년에 메우두셀라 별의 당시로서는 최종적인 새로운 연령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고도 우아했습니다. 새로운 나이는 142억 7천만 년이었죠. 언뜻 보기엔 여전히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은 해결되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니라 오차 범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정밀한 데이터와 발전된 모델을 사용한 덕분에 과학자들은 불확실성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제 오차는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8억 년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는 메우두셀라 별의 실제 나이가 높은 확률로 134억 7천만 년부터 150억 7천만 년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주의 나이를 다시 한번 보세요. 118억 년에 오차는 수천만 년 수준입니다. 별의 연령 하한선이 우주의 나이와 처음으로 겹쳐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왔던 이 역설이 마침내 해결된 것입니다. 최소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모순은 아니게 된 것이죠. 무두셀라 별은 더 이상 불가능한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별은 단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오래된 별, 어쩌면 빅뱅 후 불과 수억 년 만에 탄생한 시간의 여명기에 태어난 별이었을 뿐입니다. 이 별의 나이가 비록 가능한 범위의 최상단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우주론적 법칙을 위반하지는 않게 된 겁니다. 이는 과학계 전체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야기는 과학적 방법론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끈기, 정밀성, 그리고 스스로 세운 모델이라도 기꺼이 재검토하는 자세가 어떻게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를 입증한 것입니다. 별 내부의 물리학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산소 함량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소가 어떻게 별의 수명에 이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별의 핵을 거대한 핵융합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 아래에서 양성자, 즉 수소 핵들이 합쳐져 헬륨 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양성자 연쇄 반응, 줄여서 PP 순환이라고 부르며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더 무겁고 뜨거운 별에서는 CNO 순환, 탄소, 질소, 산소 순환이라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지배적입니다. 이 순환에서 탄소, 질소, 산소 핵은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반응의 연쇄 과정에 참여하여 양성자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것을 돕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모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무두셀라처럼 아주 오래되고 금속 함량이 낮은 별에서는 CNO 순환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들 원소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전체 연소 속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무두셀라에서 발견된 것처럼 높아진 산소 함량은 반응의 균형을 미묘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는 별 물질의 소위 불투명도에 영향을 줍니다. 부연 유리를 통해 무언가를 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리가 불투명할수록 빛은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별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플라스마층을 뚫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플라스마의 화학적 구성이 방사선에 대해 얼마나 투명한지를 결정합니다.
산소를 비롯한 무거운 원소들은 플라스마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즉, 에너지가 별 내부에 더 오래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층은 더 뜨거워지고 별은 미세하게 팽창하며 그 결과 핵의 온도가 아주 약간 떨어집니다. 핵 온도가 0. 몇 %라도 낮아지면 핵 융합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별은 수소 연료를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연소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전 중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는 조금 느려지겠지만 연료로 훨씬 더 오래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산소 함량이라는 지극히 화학적인 매개 변수가 별의 주행 거리, 즉 별의 실제 나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별 자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 나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 역시 과학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실 현재 알려진 138억 년이라는 수치도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우주론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계산된 나이를 결정하는 핵심 매개 변수는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이 값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할수록 현재 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주는 더 젊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팽창 속도가 느리면 우주는 더 오래된 것이죠.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얻은 허블 상수의 측정값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플랑크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은하의 초신성과 세페이드 병황성 관측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보다 약 9% 더 큰 값을 제시합니다. 허블 장력, 허블 텐션이라고 알려진 이 불일치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우주론적 모델에 무언가 빠져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는 신비한 힘인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입자나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블 상수의 더 큰 값이 맞다면 우주의 나이는 아래로 재조정되어 130억 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 메두셀라 별의 역설은 다시 첨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플랑크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138억 년이라는 현재의 우주 나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이 오래된 별의 이야기는 단순히 별의 물리학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메두셀라 별은 우리의 우주론적 이론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입니다. 메두셀라 별의 사례는 과학계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천문학적 측정에 있어 정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차 파랄락스. 측정에서 각초의 일부 오차 혹은 화학 원소 함량에서 0.1%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별의 나이를 수십억 년 단위로 다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그 후속작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현대 기술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우리는 전에 없던 수준의 정밀함으로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례는 우리의 이론 모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항상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별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던 항성 진화 모델도 극단적으로 늙고 금속 함량이 낮은 별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메두셀라의 역설은 이론가들로 하여금 계산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물리적 효과를 반영하며 모델을 더욱 보편적이고 정확하게 만들도록 자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역설과 모순이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관측 데이터가 기존 이론과 충돌할 때 이는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동기가 됩니다. 메우두셀라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천체들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하고 이론의 약점을 찾게 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별은 예상과 달리 우주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론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시련을 겪으면서 표준 우주론 모델과 항성 진화 이론은 더욱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나이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처음으로 불을 밝혔던 별들의 생애 경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 해결되기까지의 논리적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저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한쪽 접시에는 정밀하게 측정된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쪽 접시에는 메두셀라 별의 나이가 있었죠. 처음에는 이 별의 나이가 160억 년으로 나와 저울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별이 놓인 접시를 가볍게 하거나 우주가 놓인 접시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허블 망원경을 통한 거리 재측정이었습니다. 별은 생각보다 더 멀리 있었고 이는 곧 더 밝다는 뜻이었죠. 밝은 별은 더 빠르게 진화합니다. 이로 인해 별의 나이에서 약 15억 년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이는 145억 년으로 줄어들어 저울의 균형이 거의 잡혔지만 여전히 미세한 불균형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학 성분 재검토였습니다. 별에 예상보다 산소가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히려 별의 진화를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이 요소는 별의 접시에 수억 년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죠. 세 번째 단계는 통합적인 모델의 구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나이를 더하고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거리 측정값과 화학 성분, 그리고 미묘한 물리적 효과들까지 동시에 고려한 새롭고 총체적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하나의 숫자가 아닌 오차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가장 확률 높은 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최종 계산을 통해 밝혀진 메두셀라 별의 나이는 142억 7천만 년이었으며 양방향으로 8억 년의 오차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별의 실제 나이가 135억 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연령대가 우주의 나이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저울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모순이 사라진 것이죠. 메두셀라 별은 더 이상 불가능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로 나이를 측정할 수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별 중 하나인 귀중한 과학적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셀라형 별들이야말로 우주의 진정한 타임캡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별들은 초기 우주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품고 있죠. 이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리는 마치 책을 읽듯이 그 먼 옛날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 별의 낮은 금속 함량은 이 별이 원시에 거의 순수한 수소 헬륨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그 별에 포함된 아주 미세한 양의 중원소들조차도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소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 이 별이 탄생하기 이전에 어떤 종류의 초신성들이 폭발하여 주변 물질을 풍부하게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거대하고 수명이 짧았던 1세대 별, 이른바 3세대 별 (population tree)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메두셀라 별은 오래전에 사라진 이 최초의 별들의 활동 흔적을 담고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과 같습니다. 이 별의 존재와 특성은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중요한 제약 조건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별의 소량이라도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메두셀라 별이 형성되기 이전에 최소한 한 세대의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며 폭발하는 과정이 완료되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별 형성 과정이 우주 역사에서 아주 일찍 시작되었으며 아마도 빅뱅 후 불과 2억 년 만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하는 모든 고대 별들은 우주 역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그림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두셀라 별은 그 역설적인 특징과 함께 이 거대한 퍼즐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조각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로 우주보다 나이가 많은 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인과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주 내부의 객체들은 시스템 자체보다 먼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푸셀라 별의 나이가 가령 150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100%의 정확도로 오차 없이 증명해낸다면 이는 단순한 과학적 난제를 넘어 표준 우주론 모델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빅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의 존재를 시사하며 마푸셀라가 더 오래된 다른 우주에서 우리에게 날아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빅뱅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무한한 수축과 팽창 주기 중 단지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으며 마푸셀라는 이전 주기의 잔재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순전히 가설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관측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마푸셀라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사실 이러한 종류의 역설에 대한 훨씬 더 그럴듯한 설명이 우리의 지식 부족과 측정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은 첫 번째 모순에 부딪혔다고 해서 기존 이론을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기존 이론을 조금씩 수정하고 정교화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다른 우주에서 온 방랑자 별이라는 아이디어는 상상력을 자극했지만 실제적인 비록 다소 평범한 결론은 데이터의 정밀화와 모델 개선에 있었습니다. 역설은 자연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제 유사 천체 연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두셀라 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역설은 해결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별을 포함한 다른 고대 별들을 훨씬 더 정밀하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 같은 새로운 도구들은 우리 앞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웹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주의 가장 먼 곳, 즉 별들이 탄생하는 먼지가 가득한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세밀함으로 분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대 별들의 화학 조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산소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다른 원소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성 진화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는 바로 천체 지진학입니다. 과학자들은 별 표면의 미세한 진동, 즉
별 지진 스타퀘이크스를 통해 별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진동은 마치 지구의 지진파처럼 별의 깊은 내부, 핵의 크기, 그리고 물질이 섞이는 과정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동을 분석하면 별의 나이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메두셀라 별에도 천체 지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내에서 다른 초고령 별들을 활발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의 목록, 첸숫들을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그 별들이 형성되었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은하수의 가장 초기 생애 단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메두셀라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우주 고고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데 중요했던 항성 진화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소 확산 과정입니다.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잉크는 물 전체에 고르게 퍼지겠죠. 이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이 별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헬륨이나 금속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별의 중심으로 느리게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력 침강 또는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별의 표면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거운 원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분광 분석을 수행할 때 보게 되는 화학적 구성 성분은 바로 이 바깥쪽 층의 정보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확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별 전체의 초기 구성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별의 금속 함량이 원래부터 더 낮았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시 별의 나이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성분이 적은 별일수록 더 느리게 진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된 최신 항성 진화 모델에서는 이러한 확산 효과가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내부로 침강했는지 계산했고 이에 맞춰 적절한 보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현대 천체 물리학이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우리는 핵에서의 핵반응뿐만 아니라 느린 물질 이동 과정, 대류, 별의 자전, 심지어 자기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전체 그림에 각기 작은 기여를 하며 이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관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둘러싼 논쟁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주변적인 효과들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델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메두셀라 별, 메투셀라 스타의 우주 공간 속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움직임 역시 과학자들에게 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HD 40283은 단순히 오래된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말하자면 떠돌이별 스타 트래블러입니다. 이 별은 시간당 약 1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릅니다. 게다가 그 궤도 또한 매우 특이합니다. 은하 중심을 원반면을 따라 거의 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태양과는 달리 무두셀라 별은 매우 길쭉한 타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궤도는 별을 은하 원반 바깥쪽 먼 곳, 즉 헤일로, 하로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데려갑니다. 헤일로는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구형의 영역으로 주로 매우 오래된 별들과 구상 성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위치는
메우두셀라 별이 지금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별은 아마도 외부 유입 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별의 가장 유력한 기원 이론은 수십억 년 전 우리 은하보다 더 무거운 은하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고 흡수된 작은 위성, 외소 은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병합 과정에서 외소 은하의 별들은 찢겨나가 우리 은하의 해일로 저녁에 흩뿌려졌으며 동시에 특이하고 길쭉한 궤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가설은 메두셀라 별의 속도와 궤적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에서 처음 태어난 별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독특한 화학적 조성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외부 유입 별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은하의 형성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은하가 작은 이웃 은하들을 삼키면서 현재의 크기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별은 이러한 고대 은하식인 행위 갈락틱 캐니벌리즘의 살아있는 증인인 셈입니다. 이 별의 역사는 단순히 한 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지도에서 지워지고 몇몇 고아 별, 올펀 스타스만을 남긴 채 사라진 한 은하 전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빅뱅이 일어났던 우주의 태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최초의 별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론에 따르면 이 별들은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가상의 존재인 3세대 별이라 불리는 이 천체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가스로부터 형성되었죠. 가스가 식고 수축하는 것을 돕는 중원소, 무거운 원소가 없었기 때문에 원시 항성 구름은 거대한 크기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별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질량 탓에 수명은 고작 수백만 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들은 연료를 맹렬한 속도로 소진한 후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우주에 처음으로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중원소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최초의 별들이 남긴 G-Ash로부터 다음 세대인 2세대 별들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아는 메두셀라 별도 여기에 속합니다. 메두셀라 별에 아주 소량이나마 중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1세대 별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메두셀라는 현재 존재하는 별들 중 가장 오래된 세대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3세대 별을 찾는 것은 현대 천문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성배 홀리 그레일와도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두 너무 거대해서 일찌감치 소멸했거나 혹은 너무 희귀해서 아직 우리의 탐지망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두셀라와 같은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빅뱅 이후 암흑기가 지나고 우주의 최초의 빛이 켜졌던 우주의 여명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메두셀라 별은 바로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멀고 신비로운 태초의 시대와 우리를 이어주는 귀중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이 별이 기나긴 삶 동안 대체 무엇을 보았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메두셀라가 처음 빛을 냈을 때 우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작고 밀도가 높고 훨씬 뜨거웠죠. 은하들은 거대한 가스구름에서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태양과 지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90억 년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메두셀라는 활발한 은하 형성의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은하들의 격렬한 충돌과 병합을 지켜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의 세대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며 우주를 무거운 원소로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가장 활동적이며 강력한 제트를 내뿜던 퀘이사 시대를 겪어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우주는 수십 배로 팽창했을 뿐 아니라 그 성격 자체도 변화시켰습니다. 더 구조화되고 더 차가워졌으며 역설적이게도 별 탄생 속도가 시간이 지나며 느려졌기 때문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130억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나선 은하 변두리에 있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노란 별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에 우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이 고대의 증인을 바라보고 그 역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메두셀라 별로부터 포착하는 빛은 사실 190년 전에 출발했지만 이 별 자체는 130억 년도 더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별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세계의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진정한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의 저 작은 빗줄기는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의 탄생과 젊은 시절의 비밀을 간직한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항성 진화론을 그토록 확신하는 걸까요? 혹시 이 이론이 근본부터 잘못되었고 별들은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낸 가설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지구의 실험실에서 이미 입증된 확고한 물리 법칙, 즉 핵물리학, 양자역학, 여력학, 그리고 복사전달 이론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이론이 끊임없이 관측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생애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수백만 개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거대한 분자 구름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별이 동시에 태어났지만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어린 성단도 관측됩니다.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이 예측했던 항성생애의 최종 단계인 적색거성, 백색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까지 모두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측 결과는 모순 없이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모이며 우리의 이론적 모델을 놀랍도록 잘 뒷받침해 줍니다. 물론 이 이론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 즉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신성 폭발의 메커니즘이나 별 내부 물질이 정확히 어떻게 섞이는지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성 진화론은 그 기본 구조에 있어서 현대 과학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잘 검증된 이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메두셀라 별과 같은 모순적인 현상을 마주했을 때 이론 전체를 통째로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문제가 세부적인 부분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초기 입력 데이터인 거리나 화학적 조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거에는 무시해도 좋다고 여겨졌던 보다 미세한 물리적 효과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 이러한 종류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장비를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유럽 우주 망원경인 가이아입니다. 2013년에 발사된 이 장비는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과학인 천문 측정학 아스트로메트리 분야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가이아의 주 임무는 전례 없는 정확도로 우리 은하의 3차원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임무 수행을 통해 가이아는 10억 개가 넘는 우리 은하 별들의 시차, 즉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가이아의 데이터는 허블 망원경이 얻은 결과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면서 무두셀라, 별까지의 거리 역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가이아는 또한 별들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고유 운동과 우리를 향해 오거나 멀어지는 시선 속도, 라디얼 벨로시티를 측정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결합하면 별이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완벽한 3차원 그림, 즉 은하 내에서의 궤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아의 데이터가 메두셀라가 매우 특이한 궤도를 가진 헤일로 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이로써 메두셀라가 우리 은하 밖에서 왔다는 외계 기원 가설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핏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허블, 플랑크, 가이아와 같은 다양한 우주 탐사 임무들의 성과가 하나의 지식 네트워크로 엮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는 우주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허블과 가이아는 별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지상의 분광기들은 별의 화학적 구성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정보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한 후에야 비로소 우주가 던져준 이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거대 과학, 빅 사이언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제 과학적 돌파구는 고독한 천재 한 명이 아닌 거대한 국제 공동 연구팀의 노력과 최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푸사일 별의 이야기는 고작 몇몇 천체 물리학자들만 관심을 가질 만한 지극히 전문적이고 협소한 주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태고 쪽부터 고민해왔던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과학자들은 이 오래된 별의 나이를 측정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의 지평 너머를 엿보고 시간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측정상의 아주 사소한 오차 하나가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역설과 모순, 나아가서는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잘못된 가설을 걸러내며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푸사일의 역설은 과학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과학이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임을 입증합니다. 과학은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데이터 앞에서 기존의 도그마를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연성과 사실 앞에서의 정직함이야말로 과학을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천칭자리에 위치한 이 작고 흐릿한 별 하나가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어 궁극적으로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별이 가진 크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주가 아직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이 역설이 끝내 해결되지 않은 다른 현실을 상상해 봅시다. 후속 측정들이 아무리 정밀해도 그 별이 우주보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되고 심지어 항성 진화 모델에서도 오류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의 등장에 필적하는 물리학계의 진정한 혁명이 되었을 겁니다.
약 138억 년 전 특이점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설명하는 표준 빅뱅 모델은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근본 이론을 찾아 나섰어야 했을 겁니다. 대안 중 하나는 20세기 중반에 주목받았던 정상 우주론, Steady State Theory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죠. 아니면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주가 순차적으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순환 모델, 사이클릭 모델에 힘을 실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우주론 전체를 지탱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근본적인 토대마저 재검토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광활한 시공간의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무두셀라 별 논란에 걸려있던 판돈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단 하나의 작은 천체, 이 별 하나가 잠재적으로 현대과학의 거대한 구조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기존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록 기존 이론을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이해가 옳았음을 강력하게 입증해 줬습니다. 과학은 이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그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학에서 연령 나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가 수백만 년, 나아가 수십억 년에 달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하면서 우주 자체에도 시작점, 즉 빅뱅이 있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추정된 우주의 나이는 매우 부정확했고 실제보다 훨씬 적은 고작 20억 년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지질학자들이 지구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순 역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관측과 이론이 개선되면서 우주의 나이 추정치는 계속 증가하고 정밀해져서 결국 현재 138억 년이라는 값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별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는 또다시 연령 역설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별이 온 우주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역설을 해결하려는 과정은 더욱 깊고 정확한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이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도구와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들의 매 세대는 선배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다듬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는 시간, 공간, 그리고 현실,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할 새롭고 더욱 놀라운 역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 별은 우주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가장 대담한 이론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고 흥미로울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주론적 모델에 도전하는 다른 장수별들도 존재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유명하고 잘 연구된 사례이긴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주로 우리 은하의 헤일로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초금속 결핍 별이라 불리는 다른 별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별들 역시 극도로 오래된 나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쌍성계인 CS72892029G의 경우 그 구성원 중 한 별이 기록적으로 적은 양의 철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원소들로는 풍부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이 별 역시 극초기 우주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대상은 H1327-326 별입니다. 이 별은 발견 당시 알려진 모든 별들 중에서 철 성분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이처럼 별들의 전체 집단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결론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메우두셀라만이 유일한 대상이었다면 그저 독특한 변칙이나 오류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처럼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초기 우주에서의 별 형성 과정이 실제로 이러한 태초의 유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고대 별들의 화학적 조성을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불균일성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우주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다르게 채워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별들 중 일부는 나중에 은하수의 일부가 된 서로 다른 외소 은하에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별들은 하나하나가 고고학적 유물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오래전에 소멸한 고대 은하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마푸살라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천문학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D 140283 같은 공식 명칭은 그저 분류를 위한 편리한 목록 번호일 뿐 아무런 생명력이나 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대상에 붙이는 비공식적인, 소위 민간의 이름들은 과학을 더욱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마푸살라라는 이름은 연구 책임자였던 천문학자 하워드 본드가 제안했고 이 이름은 곧바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름은 이 천체의 본질, 즉 믿기지 않을 만큼 거의 성경에 나올 법한 그 엄청난 고대성을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복잡한 과학적 발견을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정하시겠지만 HD 492183 별의 진화 모델 정립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마푸살라 별의 나이가 더 이상 우주의 나이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제목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이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은유와 생생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딱딱한 사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야기는 정말로 고대의 신화나 전설과 닮았습니다. 태초의 새벽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 그 존재만으로 현자들이 자신들의 경전에 의문을 품게 만든 전설 말입니다. 다만 그 노인의 역할은 멀리 떨어진 별이 맡고 있고 현자의 역할은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끈기와 지성을 통해 그 별의 비밀을 풀어냈고 그 역사를 위대한 우주의 연대기에 새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별 자체의 나이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이 다루는 그 거대한 시간 척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십억 년 전 과거로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별이 걸어온 여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빅뱅 후 불과 수억 년이 지난 태초의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거대하고 희박한 수소와 헬륨 구름으로만 가득 찬 어둡고 거의 텅 빈 공간입니다. 중력이 이 구름들을 서서히 끌어당겨 밀도 높은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러한 덩어리 중 하나, 즉 작은 원시 은하 안에서 물질이 극도로 응축되고 그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점화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 별 무드셀라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별은 아직 구조가 잡히지 않은 어린 우주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성을 만들 화학 원소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메두셀라는 길게 늘어진 궤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동안 메두셀라의 고향이었던 외소 은하는 더 큰 이웃 은하, 즉 젊은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납니다. 메두셀라는 이제 새롭고 훨씬 더 거대한 은하의 포로가 됩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의 헤일로를 따라 계속 여행하면서 우리 은하의 원반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별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태양계가 탄생하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소진되어 갑니다. 표면이 식으면서 별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생한 지 130억 년이 지나던 무렵 자신을 집어삼킨 바로 그 은하의 한 행성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이 생명체는 우주적 관점에서는 찰나의 시간 후에 이 별을 향해 망원경을 조준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에게 이 모든 일은 그저 무한히 긴 삶 속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 별은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붉은 거성으로 변했다가 이후 차갑게 식어가는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궤도를 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별을 연구할 기회는 역사를 엿보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별의 진화 모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 핵반응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의 정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계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얻어집니다. 물리학자들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해 원자핵들을 충돌시키고 별 내부와 유사한 에너지 영역에서 다양한 핵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별 내부에서의 이 반응 확률은 극도로 낮고 수십억 년이 아닌 단 몇 분 만에 실험이 끝나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별의 특징인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외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삽 과정은 우리의 모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반응 중 하나는 시에노 순환에서 가장 느린 연결고리인 양성자와 질소 입사 핵의 융합 반응입니다. 이 반응 속도를 조금이라도 정교하게 조정한다면 별의 계산된 수명, 나아가 별의 연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배경이 되는 우주 방사선이 최소화된 지하 실험실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반응 측정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더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마투살라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현대 모델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과학 분야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별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핵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복잡한 실험들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천문학, 우주론, 핵물리학, 이 모든 분야는 일관되고 모순 없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영역에서 무언가를 명확히 할 때마다 이는 다른 모든 영역에 메아리치며 우리가 우주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의 긴 논의를 요약해 보자면 마투셀라 별은 과학 연구에서 퍼펙트 스톰, 즉 모든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특별한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에 얽힌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초기 계산을 역설적인 결과로 몰아넣었습니다. 첫째, 우리와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만약 이 별이 조금만 더 멀리 있었다면 우리는 시차를 충분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지금처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극단적인 화학적 조성입니다. 금속 함량이 극도로 낮다는 점 때문에 이 별은 기존의 표준적이고 잘 보정된 모델의 범주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진화 단계입니다. 주계열성에서 중어성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별의 밝기가 나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나이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입력 변수에 단 한 가지 오류라도 있어도 계산 결과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가 이 별을 연구하는 시점 그 자체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 이 모든 변수들을 전례 없는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 가이아 망원경, 최신 분광기와 강력한 모델링 컴퓨터. 이 모든 것이 비교적 최근에야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역설은 풀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역설은 과학적 방법론의 힘을 보여주는 승리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투셀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위대한 우주의 책을 읽는 법을 배우고 그 언어를 해독하며 해석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페이지를 넘기듯 점진적으로 이 장대한 우주의 설계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추론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메두셀라처럼 아주 초기에 탄생한 별 주변이나 혹은 다른 1세대, 2세대 별들 주위에도 과연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행성들 위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전통적인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단단한 표면을 가진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려면 규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 즉 중원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이 발생하려면 탄소, 질소, 물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이러한 원소들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메우두셀라와 그 동료들을 형성했던 가스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너무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이론들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 행성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더욱 이색적인 가설들은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 또는 가스 행성의 대기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게다가 그 시대의 우주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모왕성의 빛이 없더라도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초기 우주의 거주 가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과학소설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지구보다 훨씬 이전에 우주에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무두셀라와 같은 별들은 바로 그 초기 우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비밀을 더 간직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들의 행성계가 발견된다면 그 나이의 역설보다도 더 놀라운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탐사의 여정에서 아직 극히 초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오래된 별을 찾아 떠났던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몇 살일까? 겉보기엔 단순했던 이 질문이 천체물리학과 우주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탐정 수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거리와 별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또한 과학에서 오차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모순이 끈질긴 연구,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이론 모델의 끊임없는 개선 덕분에 얼마나 우아하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메우두셀라 별, 즉 HD 140283 HD 140183은 더 이상 역설이 아닙니다. 이 별은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로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역사적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별은 우주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주의 탄생과 함께한 동시대인이자 우주의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푸른 행성 위에서 수십억 년 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인간의 호기심과 지성의 힘에 바치는 창화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마다의 빛이 단순히 어둠 속의 등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은 하나의 완전한 역사이며 그중 일부는 시간의 거의 시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역사를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주를 덜 신비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를 훨씬 더 큰 의미와 웅장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 메우두셀라 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의 나이보다 많다고 여겨졌던 그 별은 그저 매우 오래된 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 우주론 전체를 뒤흔들 뻔했던 이 역설은 우리의 측정값이 가진 불확실성과 모델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밀한 도구와 더 완벽한 이론을 만들도록 촉진시킨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마투셀라 별의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학은 쉬운 답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모순과 역설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 가장 값진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 고대의 별은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가장 초기의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소멸했는지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별은 우리 우주의 청년기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 것입니다. 부디 태초의 새벽으로 떠났던 이 여행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웠기를,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과학의 수수께끼를 다루는 새로운 수면 강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주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불가능한 발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평온한 꿈 꾸세요.